오늘도 굿잡 하지영입니다. 2024년 2회차 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검사 해석에 사용하는 상담 기법 3가지를 쓰시오입니다.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일단 이렇게 쓰시오는 핵심 용어만 쓰면 되니까 설명, 설득, 직접 충고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쓰시오 할 때는 쓰는 것만 쓰고 설명하시오 할 때는 이렇게 설명까지 곁들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의 의미와 단계를 쓰라고 하네요. 자, 체계적 둔감법은 어느 상담에서 나오던 기법이죠? 그렇죠. 행동주의 상담에서 나왔던 기법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이다.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다. 이렇게 앞뒤를 바꾸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완전히 새로운 문장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마음에 드시는 대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내가 한 덩어리 더 붙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어떻게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상호 억제 원리를 적용해서 이 원리를 기법을 활용해서 바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억제에 그렇죠. 긴장, 이완이죠. 이거는 이완하면서 긴장할 수 없는 것. 그렇죠. 한쪽은 이완하고 한쪽은 긴장합니까?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함께 할 수 없다, 병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의미는 이렇게 가볍게 쓰시고요. 단계는 무조건 맞춰서 3단계 쓰셔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가 불안하다고 온 내담자는 긴장의 상태이니까 반대, 병존할 수 없게 우선 긴장을 푸는 이완 훈련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세 번째, 이 위계의 순서대로 둔감화를 진행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완 훈련 설명을 어떻게 씁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이런 훈련으로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한다.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을 체득하거나 아니면 활용해서 긴장을 풀도록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익숙한 문장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위계 목록 작성은 우리가 몰라. 이게 지금 건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가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 하나. 막상 적으려고 보면은 별로 많은 요소들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요소 때문에 불안이 점차 눈덩어리처럼 붙여서 뭔가 다 불안한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 위계 목록, 불안을 좀 나누어서 작은 것부터 이게 더 불안하세요, 저게 더 불안하세요 하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잘 하지 못한다면 옆에서 그렇죠. 적절하게 안내를 하여 마무리한다. 무엇을? 불안 위계 목록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된 줄 가장 약하게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일으키는 순서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체계적 둔감화는 둔감법이니까 쉽죠. 체계적 둔감화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는 것인데 내담자로 하여금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장면을 상상하도록 유도해서 이것을 실제 닥쳤을 때 연습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불안 반응을 점차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풀어 써서 놓은 것을 모범 답안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연계해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게슈탈트 상담 기법 중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인데요. 우리 게슈탈트 상담, 형태주의 상담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태주의 상담은 형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상태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첫 번째 과장하기, 비느자 기법, 꿈작업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뭐 직면이라든지 반대로 하기라든지 그리고 욕구, 지금 여기에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잘 아는 것, 그것을 자각하는 것, 아는 것이 자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욕구와 감정 자각으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설명하시오가 나와서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 세 가지를 위로 올려봤는데요. 과장하기,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이나 언어를 과장하게 표현하여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기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외워도 잘 안 외워지네요. 옛날 같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아는데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배우자들한테 자녀들에게 여하튼 이 얘기를 카페 말고 다른 데서 할 때 그냥 시험이 좀 어려워. 생각보다가 암기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해요. 해도 안 되네. 이거는 머리가 썩었나 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제가 좀 그런 말을 자주 해서 뭐 아니면은 왜 이렇게 밥통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 감정을 지금 과장해서 안 헤어져서 힘들어가 아니라 안 헤어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 감정을 그렇죠. 명확하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지금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힘들 때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괜찮아 하는데 괜찮지 않은 거죠. 본인도 괜찮아 그 말에 속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괜찮지 않는 나로 이질감, 그 거리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격차가 멀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즐거울 때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인식하는 것, 그게 우리가 건강하다.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장하기 기법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이 이제 아침밥을 차려줄 때 뭐 늘 그렇죠. 달걀 후라이나 아침밥 뭐 누룽지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데 그날 또 누룽지에다가 달걀 후라이를 탁 해서 줬더니요. 아이가 엄마 달걀 후라이는 누룽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야 이거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이제 마지막 달걀에 케찹을 탁 짜려는 그 순간 케찹 마지막에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막 흔들어서 탁 짰는데 자꾸 뿌직뿌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바쁜 아침에 아침 차린 것도 힘들고 아이가 안 어울린다고 하는 것 같아서 또 약간의 짜증이 나고 마지막 활용점점 하고 빨리 출근 준비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안 되니까 하고 좀 그런 상황에 아이가 엄마 빡치죠? 이렇게 탁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물론 빡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중학생인 아이의 그 표현으로 감정이 후련해지는 것.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과장하기. 여러분 조금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느자 기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이 특히 미해결 과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면 더 좋겠죠. 특정한 사람이 비느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작업은요. 꿈을 꿨던 것을 재현, 어떤 꿈이셨습니까? 라면서 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꿈을 몸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해봤을 때 내가 그런 꿈 꿔서 너무 불안했는데 막상 해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한번 해보면서 그 부분을 자각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분명해지죠. 우리가 상상할 때 훨씬 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1차 필기 보시기 전에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았지만 막상 시험 보시니까 그만큼 힘드셨습니까? 아니죠. 정말 시험 보는 내내도 힘드셨지만 합격하는 순간에 그 불안,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도 되는데 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이 오히려 준비하실 때 2차, 1차랑 틀려요. 당연히 틀려서 더 힘드시겠지만 지금이 감정 조절하기에, 대면하기에 가장 어려울 때라는 것 알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넘겨야 돼. 하시면서 마음 단돌이 잘 하시면서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언어를 가장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해결 과제의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대화를 나눠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시도함으로써 이렇게 한 덩어리씩 더 붙인다라는 것이죠.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 4가지이죠. 실존, 형태주의와 약간은 비슷한데 실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형태주의가 나왔죠. 이 상담의 계보 순서상. 실존주의,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의 주체적인, 실존적인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이죠. 그래서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데 반대로 우리가 공기가 있을 때는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이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는 알지만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화생방 훈련이라든지 공기가 너무 탁한, 특히 막 미세먼지 심한 날, 그렇죠. 맑은 공기를 원하게 된다라든지 숨을 못 쉬는 어떤 물속에 들어가면 막 너무 원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존재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유가 박탈당했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자유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유로운 존재이고 세 번째,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초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완성되는 어떤 것들도 그것은 예전의 완성이고 지금 그 완성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도 생기고 또 그래서 더 나아지고 싶은 상태로 지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서 벗어나 초월할 능력이 우리 스스로 있습니다. 역시나 인간을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것. 마지막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서 어떻게요? 그냥 대고마고 갈짓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고 200만 원 벌고 싶으면 500만 원 벌고 싶고 500만 원 벌고 싶으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제 1000만 원 가자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60점만 가자 했는데 60점 경지가 오르면은 공부 이제 안 하고 시험날을 편안하게 기다리시지 않고 그렇죠. 혹시나 하는 마음과 더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 전까지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4가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슈퍼는 직업상담에서 자아탐색, 의사결정, 현실검정 등 이성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 당연히 모두 다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슈퍼의 상담에서의 단계 쓰시오 나오는데요. 우리 슈퍼는 표조조 나온 거 보셨고
두 번째 문계연 나오는 거 보셨고 여러분 둥둥둥둥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혼자 떠오르고 계시죠? 네, 그러리라고 믿으면서 발달 단계, 성탐, 항유세 이것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지만 상담의 단계 뭐죠? 문심자, 현태의는 잘 나오니까 꼭 알고 가시라고 강조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오늘도 한번 똑같이 말씀드려 볼까요? 문심자 현태의만 생각나고 이 뒤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생각 안 나면 안 된다. 이 뒤에가 더 중요하다. 이제 필기는 끝났다. 실기 여러분이 완성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은요 쉬워요. 문제 탐색. 심은 심층적 탐색. 자는 자아 수용. 현은 현실 검증. 태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은은 의사 결정입니다. 문 여러분이, 심 또 여러분이, 자 자수용, 현 현실 검증, 태 뭐라고요? 네,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은 쉽죠. 의사 결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뒤에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가 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해서 문심자 신부와 현태의 신랑이 결혼하게 되면은 그렇죠. 설거지할 일만 남는다. 개수 대 개수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심자 현태이가 설거지를 같이 하면 참 좋겠네요. 우리 신랑 듣고 있냐? 같이 하면 참 좋겠다. 네. 자, 자아개념 묘사, 자아수용, 자아통찰이라고 해서 자는 동일하니까 자 쓰시고 개념을 묘사하고 두 번째 수용을 하고 자신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 자아 개념을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다 써봄으로 해서 자기 인식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숙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자아 개념 묘사도 결코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자, 개념 묘사, 자아 수용, 그리고 통찰,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통합 아닙니다. 통찰입니다. 그래서 개수통, 함께 할 때 아름답다라는 것 가져가시면서 6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 좋은 점 5가지를 쓰시오인데요. 5가지 좀 많이 나왔네요. 일반적으로는 3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만 알 때는 나와 있는 알고 있는 문장을 쪼개서라도 5가지, 5개의 점 옆에 꼭 다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뭐에 비해서 적게 든다? 개인 상담에 비해서 적게 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쪼개요? 나 3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 이러실 때는요. 시간이 개인 상담에 비해서 절약된다. 적게 든다. 또는 비용이 이거 2개 찌질한 소리입니다. 2번째 점에서는 비용이 개인 상담에 비해서 적게 든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가시고요. 5개 다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왕이면 붙여주면 좋겠네요. 개인 상담에 비해서 적게 든다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개인 상담에 비해서 부담감. 너 오늘 남아서 학생이라고 치고 남아서 나랑 상담하자. 교무실로 와라. 이거 보다가 1분당 오늘 다 남아있어라. 확인해야 된다. 이러면은요. 그쵸? 느낌이 전혀 달라요. 잘못한 것이 없지만 교무실로 와라. 이러면은 상담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은 더 생각하는데 이렇게 단체로 집단 상담을 하면 그런 부담은 쑥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개인적인 조언보다가 동료들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아픔을 상담사가 무슨 조언을 해주면요. 야, 너는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카드값이 다 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아우 돈을 벌면 뭐해 사이버 머니야 다 나갔어 벌써 이런 얘기 하는데 나보다가 연봉 3배 많은 사람이 나도 그래 진짜 돈 버는 거 쉽지 않다 이러면은요 그게 막 딱 와닿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아닙니다. 더 플러스 알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끼리 더 잘 입력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이미 열려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픈마인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성. 그렇죠. 1대1로 하는 것보다 옆에 같이 하니까 하다못해 말할 기회도 차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사회성이라는 거죠. 당연지사 사회성을 길러주고 또 이런 것들이요.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떤 거 대리학습의 기회도 생긴다라는 거죠. 장점으로 써도 돼요? 네, 써도 됩니다. 대리학습을 할 수 있다도 장점입니다. 마지막, 진로 성숙도가 낮은 내담자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로 성숙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럼 무슨 상담을 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혹시 개인 상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왜요? 진로 성숙도가 높으신 분들은 알아서 스스로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은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인데 진로 성숙도가 높다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한 발짝 더 앞으로 가보면은 그렇죠.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념 정리하시면서 밑에는 여러분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입니다. 초기 상담 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적인 행동 4가지를 쓰라고 했는데요. 비언어적인 행동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눈썹을 들면은 반가움이 표시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언어적인 행동 4가지만 쓰라고 해서 자 봅시다. 어떻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요약함으로써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막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아 이렇다 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렇죠. 신뢰성도 높아지고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증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현. 아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그렇죠. 더 친밀해지고 좋겠네요. 재진술도 경청에 관련된 것이니까 아주 좋고요. 명료화는 두말할 것 없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언어적인 행동 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미소, 몸짓, 눈맞춤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썹 들기!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봤을 때요, 어머, 반갑다 이러는 것보다 어머, 오랜만이야, 반가워 하면서 눈썹을 한번 이렇게 들어줬을 때 아니면 눈을 크게 떴을 때 계속 뜨고 있으면 이상해 보이지만 훨씬 더 이 반가움을 표현하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나 와이프에게 뭔가 오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왔어 하면서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래야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평상시처럼 잘 못할 때도 어머 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플러스 알파 팁 드리면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사정에서 로우의 2가지 분류체계 여러분 8 곱하기 6 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6가지 수직 차원 곤란도와 책무성 책임감이죠. 그것을 쓰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암기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보면은요, 크게 전문가, 숙련 할 수 있는 직으로 나누어지는데 위로 갈수록 우리가 높아진다라고 표현했다는 거. 객관식 문항에서 익숙하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왕이면은 차례대로 써주는데 점을 밑에서부터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순서대로 써주라는 것을 권장드리고 가장 책임도도 높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 많은
그 작업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을 담당하는 그 수준이 바로 고급 전문관리, 고급, 중급, 준한다라는 거죠. 숙련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래서 보면 할 수 있는, 누구랑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는 비숙련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6가지 여러분 잘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 넘어왔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측정, 재는 것, 기본 단위인 척도 4가지. 뭐가 생각나십니까? 명서, 등비 딱 떠오르시는가요? 자, 제목 보면은 핵심 용어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명서, 등비입니다. 그래서 명명척도, 서열척도, 그리고 등간척도, 비율척도입니다. 기존에 제가 명명, 이름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운동선수의 등번호와 같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때 가장 간편하게 이 설명하시오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름의 차이 이런 거죠. 여성과 남성을 1번, 2번이라고, 그래서 주민번호 뒤에 첫 자리 하려니까 요즘엔 3번, 4번도 있어서 갑자기 이거 맞나 하면서 움찔했습니다. 여하튼 그냥 이번 이 집단에서 여성은 1번, 아니 남성을 1번 합시다. 기존대로 남성을 1번, 여성을 2번이라고 했을 때 다른 정보는 없고 그 해당하는 사람이 그냥 여성이구나, 남성이구나 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명명척도, 이름으로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2번째 서열은 이것도 포함하니까 이름의 차이 정보뿐만 아니라 서열 순서까지 나타내는 척도이다 해서 이렇게 예시를 써서 마무리하셔도 좋고요. 3번 등간은 어떤 간격,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예시가 온도계입니다. 명명, 서열뿐만 아니라 등간까지 구분하는, 나타내는 척도로 특징 가장 대표적인 거, 절대 0점은 없습니다. 등간하다가 이게 0점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고민이 되실 때는 온도계를 생각하시면서 0도라고 해서 온도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 기준, 이 정도, 우리 0도일 때 그 느낌 아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구나 라는 것. 0도 하니까 갑자기 느낌이 안 오지만 40도다, 마이너스 10도다 이런 느낌 팍 오는 것처럼 0도면 그 정도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지 온도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런 특징들 꼭 덧붙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비율 척도입니다. 절대 0점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거니까 이런 모든 정보를 담고 있고 비율 척도이니까 비율까지 가지고 간다. 곱하기 나누기도 이 수치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능하면은 쓰시고 가능하지 않는데 괜히 다 쓰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하고 2단계 하셔야지 기는 아이가 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긴다라는 표현 때문에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한 개 하시고 2단계로 넘어갈 때 그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 한 번 더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번입니다.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는 집단 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집단 내 기준에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자, 봅시다. 100분위 점수는요, 이미 압니다. 한 개인이 상대적 위치를 100분 뭐라고요? 100분율로 나타낸 점수이고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모범 답안처럼 쓰려면 이 한 개인의 점수가 그렇죠. 누구는 미모, 누구는 키, 누구는 체중 이렇게 다른 것을 비교하면 안 되니까 같이 50점인데 그렇죠. 같은
군에서 비교해야 되는 것이니까 특정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이런 멘트를 앞에 넣어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시는 그렇죠. 고등학교 성적표 여기 고등학교 성적표라고 얘기해놓고선 이거 고등학교 성적표 이게 더 편할까요? 이거는 대학 수능 성적표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가장 편한 백분위는 요즘에 아이들 태어나면은요. 그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꼭 찾아보십시오. 머리둘레라든지 1년 만에 가서 검사하면은 키가 올해 태어난 그 아이들 중에서 몇 %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성장 검사를 중간중간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관계로 끊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게 좀 우스울 수 있으나 밑에 자막으로 그 이름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분위 점수의 예시 그 아이들의 성장 발육 검사 이름 정확하게 밑에 지금 보이시죠? 이것이고요. 표준 점수는 뭐라고요? 고등학교 그거보다가 수능 성적표 예시 드시면 될 것 같고 표준 등급은 고등학교 성적표에 나와 있는 등급을 의미한다라고 예시 쓰시면 됩니다. 설명은요. 표준 점수 이제 많이 강조했습니다. 심리검사에서 특히 심리검사 빼도 되고 심리검사 이렇게 어떤 영역인지 쓰셔도 되고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백분위는요. 정규 분포상에서 정규 분포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다, 50%다, 100%다. 이게 100%가 꼴찌라는 의미입니다. 줄 세웠을 때. 그것을 의미하고 표준 점수는 이 평균에서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표준 등급은 이미 나누어 놓은 9개, 1에서 9개의 원점수, 내가 받은 점수를 어디에 해당하는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점수의 비율에 따라서 1에서 9범주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방법을 우리는 표준 등급이라고 하고 가장 쉬운 한 덩어리는 그렇죠. 이거 다른 이름 스테나인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에서 교준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표본 추출 방법. 우리는 표본 추출 방법 하면은요, 늘 학렬 표집이 나와서 단층 집채만 알고 있었는데, 2024년 2회차 때 처음으로 신출로, 그렇죠, 학률이 아닌 비학렬 표집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보면서 기출로서 다시 완성해 나가면 되지만 이번에도 강조드립니다. 기출이 아닌 신출이 나왔을 때 어차피 다 틀리는 문제야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상담이나 다른 영역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멘트가 있으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라도 꼭 쓰고 나오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이렇게 뭔가 나는 전혀 감이 안 온다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모든 것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까 봐 갑자기 강조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적용시키면 안 되고 신출 도저히 한 개도 못 쓰겠다 하시면은 단층 집채라도 쓰셔서 우선 시험지에 빈칸을 안 남기는 거. 채점자가 착각했나? 일단 틀린 건 틀리더라 하더라도 애써 노력해 준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전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쉽네 하면서 다음 거에 플러스 알파를 더 받기 위해서 아무 거에다 다 틀린 답 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빈칸을 안 남기자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신출은 버려도 된댔어. 행동은 뭐라도 쓰자. 잘 구별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만났던 문제라면 틀려도 괜찮다.
두 번째, 우리는 기출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비확률 표집은 바로 뭐다? 비확률 표집은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많이 혼자서 머뭇머뭇하는 이유는요. 이 말이 좀 웃겨요. 여러분 뭐라고요? 평판 눈알입니다. 눈알이라는 말을 직접 하려니까 평판 눈알. 그래서 평판인데 평판 눈알 생각하시면서 편의에 따라서 임의로 대상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누가 이거 하는 사람이 자신의 편리성에 의해서 편의대로 표집하는 것을 편의 표집이라고 하고, 두 번째 판단 표집은요. 판단해요. 누가 또 판단하냐면은 연구자, 이거 하는 사람이 자신의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비확률 표집이죠. 그래서 대부분 심리검사는 확률 표집, 단층 집체로 가는데 늘 이 문제만 나왔어서 그런지 당의 신출로 나왔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SCO는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지금 편의는 편의대로, 누구 편의? 연구자의 편의대로. 그리고 판단, 누구의 판단? 연구자. 일부러 똑같은 용어 안 나오려고 조사자도 쓰고 연구자도 쓴 것입니다. 설계자 이렇게 못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고, 눈덩이는요. 초기 대상자에게 한 명씩 더 데리고 오라고 했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든지, 내가 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 분야도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눈덩이 표집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도서관에 예전에 꼭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도서관을 잘 가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한다, 아니면 레포트 쓸 자료를 찾으러 간다 하면은 그것만 딱 찾아서 와서 오늘 딱 쓰고 딱 제출하면 좋은데, 가서 이거 찾다 보니까 어머 이건 또 뭐지? 이거 재미있네? 관련된 거 적어도 나중에 끝나면 봐야지 하다가 번져 눈덩이 표집으로 책을 왕창 빌려와서 집에서 지쳐서 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때 못 내서 학점은 엉망진창입니다만 그것과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아주 강조를 드리면서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인데요. 반분 신뢰도라는 것은 한 검사치를 반으로 나누어서 2개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죠.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반 나누는데 바로 전후 앞뒤, 그리고 기후, 골자, 그리고 짝을 지어서 나누는데 짝을 짓는 것은 임의적으로 배치해서 한다. 그 임의적이라는 것이 너무 임의적, 무방비니까 어떻게 총점 간의 어떤 관계를 따져서 짝을 짓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데요. 삼포도에 따라서 좀 2개를 짝지어서 나누어 배치해서 뽑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문항을 전후반부로 나누는 방법이고, 검사의 문항을 홀짝으로 나누는 방법이고, 3번째는 문항의 난이도나 적합도나 여러분 아시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나누는 방법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말 짝을 지어서 임의적으로 배치하여 2점수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13번입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 최초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동안에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최초로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1차에서는 제외되었던 부분인데요. 기출에서는, 기출이 아니죠. 실기에서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면담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고, 내가 관찰하면서 만들어 가면 되고, 내가 체험하면서 쓰면 최초로 만든 내가 쓴
그렇죠. 어떤 분석 내용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설문지를 뿌려서 내가 걷어서 내가 통계를 내고 내가 분석하면은 최초 분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아무거나 쓰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제가 위에 여러분 책 지금 핵심 용어 보이시나요? 거기에 연중 체험을 할 수 있는 제주도 설록차 밭에 가면요. 설록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아서 이미 한번 다녀왔습니다. 설록간입니다. 그래서 연은 연중 체험이 가능한 설록간인데 만약에 그냥 외우시는 것을 우선 권장해드리고 나 이렇게 잘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중체험 설록간 하셔서 연은 연이라고 써놨지만 연담이고요. 체험은 체험법이고요. 설은 설문지 법이고요. 녹은 내가 녹화 떠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 녹화 떠서 물론 유튜브로 제가 직접 봐도 되지만은 녹화 뜬 것을 봤을 때 아, 이 부분 잘못됐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분석하면은 그게 녹화 분석법입니다. 그리고 관은 마지막에 무엇일까요? 관찰하는 것이죠. 다른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해서 연중 체험 가능한 연중 체험 설록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의 유형 중 경기 아예 주어지니까 편안하네요. 이 실업들의 의미를 설명하시오인데요. 경기적 실업은 뭐죠?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실업이죠. 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풀었었을 때 불경기라서 수요가 부족해요. 기업들이 그렇죠. 많은 것을 줄이고 그리고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잘 안 팔리니까 많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불경기 수요 부족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여기에 그러면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플러스 비자발적인 실업이다 해서 한 덩어리 더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이 다 되시면 나 좀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대책을 또 써주시면 답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새롭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1차 필기에서 여러분이 다 이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라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입니다. 자, 여하튼 다시 구조적 실업은요. 그냥 그대로 쓰십니다. 구조니까 산업 구조가 변화해서 적절히 노동 공급을 그렇죠. 적재적소에 못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산업에 근로자들은 많지만 이 부분의 사람들이 3차 산업 제일 쉬운 서비스를 잘 못해 서비스할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요 부족이고 아니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어서 여기는 넘쳐서 수요가 안 돼서 일할 사람은 많지만 수요 자체가 점점 줄어서 그렇죠. 잘 매칭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변해서 생긴 실업이라는 것. 마찰적 실업은요. 뭐가 마찰한다고 했죠?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직업 정보의 불일치로 이 정보가 또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던롭이 제시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요건 3가지는 바로 기시각, 각시탈입니다. 기시각인데요.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 제한, 각은 각 주체의 세력 관계, 기시, 세력, 각 주체의 세력 관계에서 안 나오시면 기시 뭐라고요? 기시 세력으로 가시고 기시각 각시탈 하시면은 또 편안하시니까 이게 음률이 짝짝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노사관계를 규정해요. 우리 노사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일하는 사람과 사용자의 관계를
이렇게 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술을 얼만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시장, 이것은 사용자의 입장이네요. 시장, 예산 제약, 어떻게 해요? 다 원하는 대로 주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주죠. 예산이 있어야 주죠. 그래서 또 규제하는 요건이 되고 또 우리끼리 다 짝짝꿍해서 하려고 했는데 니네 그러면 다른 회사 다 죽는다 해서 각 주체의 세력 관계, 특히 정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 해서 각 주체의 세력 관계 아니면 다 치워버리고 우리 회사 내에서 서로 밀당하느라고 어디가 더 센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와 그리고 밑에 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끈을 묶어 놓으면요. 독수리가 밑으로 내려와요. 지가 위로 올라가요. 알 수 없죠. 수퍼지를 매달았는지. 여하튼 확실한 것은 힘이 더 센 쪽으로 간다라는 것. 그래서 각 주체의 협력 관계에 따라서도 규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 하면은 누가 생각나야죠? 그렇죠. 이영경 씨가 생각나야 됩니다. 저는 지성이, 남자 배우 지성이를 사랑하고 또 여성 배우 누구? 이영경 씨를 사랑합니다. 왜? 덕분에 우리가 쉽게 가기 때문이죠. 이영경, 얘가 수도시 학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직무기능표를 완성하시오인데요. 이게 2022년부터 정말 신출로 나와서 매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맞닥뜨리지만 매해 나오고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 다 알아라는 소리죠. 뭐 정말 골고루 나옵니다. 기출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바로 자료, 사람, 사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자료에서 몇 가지 쓰라, 사람에서 몇 가지 쓰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빈칸을 주고 해당하는 칸에 들어가는 용어를 쓰라라는 것, 직무표를 완성하라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오늘은 첫째 시간이라서 가장 쉬운 종좁은 자역교 설정제 우선 이 핵심 뼈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 조, 분. 분은 똥입니다. 그래서 똥 이름이 종조분이고요. 두 번째, 이 똥 들고 있으면 좀 거시기 하니까 자협교 다리에서 버릴 건데 그냥 버리면 욕먹어요. 그래서 세정제, 설정제를 타서 버릴 겁니다. 좀 거시기 한가요? 그래도 한 번에 입력되기 딱 좋으니까 종좁은 자역교 설정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똥 이름, 그 다음에 다리 이름, 나중에 뭐 타신다고요? 그렇죠. 세정제, 설정제 타신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암기가 되어버리셨죠? 종좁은 자역교 설정제입니다. 그래서 종, 종합, 조, 조정, 그리고 분, 분석, 그리고 다리 이름 자협교니까 자, 자문, 협의, 교, 교육, 설정제 해서 제어, 조작이 나오는데요. 자, 왜 답 다 안 알려줘요? 이럴 수 있지만 1차적이고 저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서 뒤에 플러스 나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책자에 또 암기 멘트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활동의 범위, 이 문제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 편안하네요. 통계 단위에 대해서 쓰시오 나왔는데요. 이것은 자주 나오던 문제, 통계 단위 정의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활동의 범위는 쉽지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 모두 다 포함이 되나? 가사 내, 아니죠.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아니 된다, 제외된다 이고요.
움찔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십니다. 통계 단위는요, 통계를 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산업활동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니까 생산 단위의 활동, 이것이 바로 산업의 정의에서 나오는 용어이죠. 그래서 생산 단위의 활동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아니면 생산 단위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 단위를 의미한다라고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1차로 생산 단위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는 분석할 대상이 되는 대상을 관찰 또는 분석하는 단위를 말한다라고 바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나온 용어 그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조사 빠져가지고 말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혼자 쓰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문장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빈칸 아니 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석할 대상이 되는 관찰 또는 분석 단위, 그것이 바로 그 단위가 뭐라고요? 통계 단위이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 끝은 꼭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요, 이 문제도 신출로 나왔다면 곧이어서 연간되게 활사지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활사지기도 쓰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활사지기에서 빈칸을 써놓고 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문장으로 하나 이상의 장소와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구분하는 통계 단위 또는 이것을 쓰고 설명하시오 했었을 때 하나하나 대입하셔서 완성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우려고 여력 되시는 분들 접근하시기를 권장하면서 2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